네, 6회차 4교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처, 그 욕창의 관리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큰 모식도라고 도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의 이제 원인을 먼저 사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은 욕창을 기준으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욕창 기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을 사정해야 된다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있는데 원인에서 이 압력, 마찰, 습기, 전단력, 신경성, 혈량 이런 것들은 혈류량 같은 걸 혈류량을 말하는 거예요. 순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원인을 제공해주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었죠. 영양 상태는 어떤지, 심폐기능은 어떤 질병, 만성질환은 없는지, 상처 치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그래서 상처 치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수분 상태는 어떤지, 영양과 수분 공급은, 감염, 체위 변경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원인 요소를 이제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전신 상태를 향상을 시켜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욕창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상처가 생긴 그 욕창 부위를 치료하시는 과정들은 감염을 예방하고 상처를 세척하고 그다음에 괴사 조직은 제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가피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괴사 조직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건강한 세포가 재생이 될 수 있는 수분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이 만들어져 있으면 거기 삼출물이 들어차 있으면 세포가 재생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강을 채워주는 것, 그게 패인 거를 사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상처가 계속 염증이 생기고 하면 냄새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드레싱 관리를 잘 해줌으로써 냄새를 제거해주고 그다음에 삼출물을 제거해주고 통증 상처로 인한 통증을 조절해주고 피부를 보호해주는 이런 9가지 영역에서 이제 국소적인 치료가 개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염 관리는 이제 국수적 치료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감염 관리 같은 경우에는 박테리아는 아무래도 이 조직을 재생해주는 섬유 아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조직 세포의 씨앗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섬유 아세포의 산소 공급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박테리아나 감염의 원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염증기가 좀 염증 상태가 계속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콜라겐 합성이 방해가 돼서 조직 재생이 잘 되지 않아요. 도리어 욕창을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지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깨끗하게 관리해주고 괴사 조직을 제거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염 예방 관리를 같이 유지를 해주는 거죠. 세 번째 이제 괴사 조직 제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욕창의 치유 과정에서 염증 과정을 지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괴사 조직이 세균을 성장시키는 배지 말 그대로 이게 음식이죠. 음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괴사 조직은 다 제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균이 먹을 게 없어야지 얘네들이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사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처가 있으면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이제 사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이 사강 안에 이 사강도 뭐를 형성해 주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괴사 조직이 거기에 같이 머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균의 배지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사강에서 염증, 농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드레싱 제제를 뒤에서 이제 같이 드레싱 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런 드레싱 제제를 활용해서 그 사강을 다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보통 드레싱 제제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들 사용하시나요? 꺼즈, 웻꺼즈 이렇게 생리식염수에 적셔가지고 다 그 패인 공간을 채워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강을 채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거기에 삼출물이 많게 되면 수분 조직에 건강한 조직에 침은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의 분비물은 세균 증식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강을 채워서라도 삼출물을 다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관리를 잘 하게 되면 냄새는 자연스럽게 감소가 되고요. 삼출물을 사강 채우고 그 다음에 드레싱을 통해서 삼출물을 적절히 제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삼출물이 많으면 욕창의 주변 조직까지 침윤을 해가지고요. 상피 조직이 재생하는 것들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피부 보호해준다는 것은 어떤 침입만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처가 외부 온도에 되게 민감하게 변화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외부 상처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온도 변화 같은 경우에는 상처 치유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포 활동을 좀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처에 다시 또 외상이 가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새롭게 형성된 혈관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피부 조직이 손상을 입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 치유를 지연을 시키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하는 것들도 국소적인 치료에서 잘 해야 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드레싱 커버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욕창 치료입니다. 욕창 치료는 선생님들도 많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 어떤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가 기본관을 술기할 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실습을 해보면서 같이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창 치료는 크게 3단계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붉은 상처, 그 다음에 노랑 상처, 그 다음에 검은 상처,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붉은 상처입니다. 붉은 상처는 유가 조직이 형성되는 상처로 지금 조직이 회복되고 있는 상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은 잘 살려줘야 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료할 때 부드럽게 세척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국소적으로 필요하다면 항균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건조하게 되면 상처에 손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포 재생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분 드레싱을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이제 콜로이드라고 해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드레싱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수분이 좀 많이 있는 찐덕찐덕하게 되어 있는 그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메디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듀오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이드로 콜로이드라고 합니다. 이런 하이드로 콜로이드를 사용을 해서 상처를 수변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른 거즈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른 거즈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삼출물이 장액성 삼출물이 나오는데 그럼 말라서 이렇게 늘어붙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띄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상처가 다시 만들어지는, 상처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마른 거즈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금지가 되어 있고 습한 상태, 수변 상태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잦은 드레싱은 이런 경우에는 붉은 상처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유가 조직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출물이 많지 않다면 너무 자주 드레싱 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상처 같은 경우에는 상처를 보호해주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상처 치료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돼서요. 주의 깊은 세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알콜 필름으로 상처 주위의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뒤에서 필름 그 드레싱 하시는 것도 같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 젤이나 알지네이트 같은 걸 이용하는데 하이드로 젤이라는 것은 하이드로가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분한 어떤 그런 젤 같은 것들을 도포해 주는 것으로 치료를 이제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지네이트라고 하는 것은 약간 솜처럼 생겨 있는 건데 이것도 뒤에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솜처럼 생겨 있어서 수분하게 이렇게 상처에서 분비물 나오는 것을 흡수해 주면서도 상처가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드레싱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명 필름이라든지 하이드로 콜로이드 드레싱 또는 흡수성 아크릴 드레싱과 같은 드레싱으로 해주고 적절하게 건조해지지 않도록 바깥을 덮어주는 것들을 이제 드레싱, 2차 드레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드레싱 피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덮어주는 것을 꼭 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빈번하지 않게 드레싱을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유가 조직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자극을 주는 것은 도리어 상처 회복에 지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이드로 콜로이드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필름 드레싱, 요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알지네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솜처럼 생겨 있는 것들이라서 이런 것들을 그 상처 부위에 대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필름으로 덮어주는 이런 드레싱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붉은 상처에서는 잘 치유가 됩니다. 이미 가피라든지 부유 조직들이 없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유가 조직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상처가 이 상처 보시면 어떤 색깔인가요? 핑크색에 붉은색에 누리끼리한 거 하나도 없고 검은색 가피도 없는 그런 상태죠. 크기도 있고 깊이도 있지만 상처 자체는 굉장히 깨끗한 상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드레싱을 해주면 됩니까? 여기에는 지금 가피가 아니라 폐쇄가 된 거죠. 원래는 이만큼 상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폐쇄가 돼서 지금 점차점차 줄어들고 있는 거고 피부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 좀 촉촉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드레싱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사각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각을 채워줘야 되는 거죠. 사각을 채워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드로콜로이드 젤이라든지 알지네이트 같은 걸 여기다 채워주는 거죠. 채워주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2차 드레싱 같이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처는 1단계, 2단계, 3단계하고 상관없이 상처가 잘 관리가 되고 있으면 붉은 상처라고 보는 거예요. 단계는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3단계 정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노란 상처입니다. 노란 상처는 아까 앞에서 말했었던 것처럼 노랗게 이렇게 끼어있는 상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유물이 이렇게 있는 그런 상처를 노란 상처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농성 배액이 있는 감염된 상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드레싱을 할 때는 모이스트 드레싱으로 해서 건조하지 않게 드레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는 수분하게 해주고 겉에는 건조한 드레싱으로 위에를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처를 청결하게 해주고 소독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화농성 배액이 많기 때문에 세척, 이리게이션, 생리식염수로 이리게이션을 해줘서 괴사 조직이라든지 미생물을 제거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꺼즈로 좀 밀어서 이렇게 이 노란 상처를 다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부유 조직이 너무 두껍게 있다거나 그러면 데브리먼트에서 절제해 주는 거죠. 다 제거해내는 거. 근데 그걸 이제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의사가 이렇게 직접 데브리먼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노란 상처에서 데브리먼트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상처가 데브리먼트 하거나 이 괴사주지 자꾸 제거가 되면 상처 깊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이드로 젤이라든지 알지네이트 같은 드레싱으로 같이 거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위에는 2차 드레싱을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은 상처예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상처 사이즈 할 때 검게 가피로 앉은 데 보셨죠? 거기는 조직 재생이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꺼운 괴사 조직이나 가피로 덮여있는 상처라서 무조건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제거해 줄 때 이때는 여기서 세척으로 노란 상처처럼 세척으로 제거할 수는 없고요. 칼로 도려내거나 이렇게 잘라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날카로운 기구를 사용을 해서 제거해내거나 아니면 얘가 말라서 이렇게 가피로 덮여있다면 웨트 드라이 드레싱이라고 해서 거기를 촉촉하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가피를 분해해주는 교원질 분해 효소 같은 것들을 거기다 이렇게 드레싱 할 때 넣어줘서 얘를 몰캉몰캉하게 만들어서 제거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검은 상처 같은 경우에는 이 검은 상처를 제거해내고 나면 그 상처의 부위가 깊거나 커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분비물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흡수성 드레싱을 해주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하이드로젤이라든지 알지네이트 같은 그런 흡수가 잘 되는 그런 드레싱 재료를 사용을 해서 상처 드레싱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분해서 욕창 상처를 드레싱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치유를 할 때는 욕창 치료를 할 때는 붉은 상처, 그 다음에 노란 상처, 검은 상처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상처 드레싱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처 드레싱을 하는 데 있어서 드레싱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 드레싱의 목적은 기계적인 손상으로부터 상처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처를 치유할 때 상처가 어떤 외상에 의해서 또 자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온도 조절을 해주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계적인 손상으로부터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처 드레싱을 해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 다음에 미생물의 오염으로부터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도 상처 드레싱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처가 건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습윤, 치유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2차 유압에 의한 상처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또 상처 드레싱이 필요합니다. 2차 유압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가 회복이 되면서 이렇게 같이 붙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잘 보호해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다시 이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위에다 덮어주는 드레싱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아까 상처의 온도가 너무 낮으면 세포 재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보온하기 위해서 또 상처 드레싱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삼출물 흡수 많이 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배액을 흡수해주고 좁은 조직을 제거해주는 그런 목적으로도 상처 드레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상처를 소독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나면 아무래도 그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끝에 단면들이 다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가 나타나요? 출혈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세혈관을 눌러주는 그런 역할로도 압박 드레싱의 역할로도 상처 드레싱이 목적을 그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처 부위를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치유, 촉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처 드레싱의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피부는 아까 습도와 온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특히나 손상된 조직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습도와 온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온도 안에서 여러 가지의 그 대식세포라든지 아니면 그 효소들이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습도, 온도 이것을 이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상처는 감염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그 피부를 보호하는데도 실은 상처 드레싱이 이제 그 기능을 같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섬유아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다른 상처로부터 섬유아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상처를 덮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아까 섬유아세포는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그 세포 조직이 재생하기 위해서 마치 씨앗처럼 아주 작은 그런 미세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미세 조직은 수변한 환경에서 그 다음에 온도가 적정한 상태에서 이 섬유아세포가 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섬유아세포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조직 재생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섬유아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상처 드레싱은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모든 드레싱의 기본 원리는 상처를 잘 치유할 수 있는 치유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레싱의 종류, 그 다음에 재료의 선택 시의 고려사항들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상처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상처에 따라서 적절한 드레싱 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이제 괴사 조직 그 변연절제술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냥 여기서 우리가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이 상처 같은 경우에는 뼈가 좀 돌출되어 있는 상처죠. 근데 상처는 어때요? 굉장히 깨끗하고 상처가 넓기는 하지만 깊이는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삼출물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상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변 조직의 하이드로젤 정도를 같이만 붙여줘도 얘가 잘 재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상처는 또 굉장히 좀 다르죠. 이 상처도 그렇고요. 다 여기 지금 뭐가 형성되어 있나요? 가피가 형성되어 있죠. 가피가 형성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부유 조직이 있는데 이 부유 조직도 지금 건조하게 말라가지고요. 다 늘어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조직들은 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다 제거해주고 나서 거기다 이 주변 조직이 보면 어떻게 굉장히 붉게 발적되어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피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형성이 돼서 차 들어오는데 여기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발적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상처는 지금 상처가 차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상처 같은 경우는 상처가 벌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데 다 얘 가피 형성되어 있어서 얘를 제거하고 나면 상처는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처에 따라서 드레싱의 종류나 재료를 선택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처의 위치,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유형은 어떤 유형들인지 창상인지 아니면 찰과상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물론 욕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찰과상 뭐 이런 거하고 해당이 되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드레싱을 사용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상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처 전체 전반적으로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처의 위치, 크기, 그다음에 상처의 유형에 따라서 드레싱의 종류나 재료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출물의 양에 따라서 당연히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삼출물의 양이 많으면 얘를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제제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그만큼 충분히 얘를 2차적인 드레싱을 잘 덮어주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변연절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인펙션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여러 가지의 제품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제품들을 사용할 때 그 비용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꺼즈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꺼즈를 사용을 해서 자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건지 아니면 조금 비용이 있더라도
듀오덤이라든지 알지네이트 젤이라든지 하이드로 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회복을 빨리 시켜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사용되는 제품들의 비용 가격들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구분하는 것들도 필요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드레싱 재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소 치료를 할 때, 드레싱을 하면서 국소 치료를 할 때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요. 여기서 말하는 국소 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욕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상처에서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처가 깨끗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직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괴사 조직은 다 제거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 치유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상자가 너무 아파한다고 해서 살살살살 해주는 것. 그냥 가볍게 해주는 것. 이건 대상자를 더 아프게 하는 방법이에요. 실은 좀 아프더라도 통증 관리를 해줘가면서 얘네들을 다 제거해주는 것이 대상자의 회복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안쓰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도리어 대상자에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괴사 조직을 잘 제거해 주는 것. 염증 제거.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이렇게 노랗게 끼어있는 이런 부유 조직들, 이런 것들을 염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염증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삼춘물이 있거나 분비물이 많으면 생리식염수로 해서 꺼주를 좀 밀어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굉장히 대상자분들은 많이 아파하세요. 그래서 의식이 잘 없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 막 상처 다 벗겨내고 이렇게 하려면 막 몸을 움찔움찔 하십니다.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상처를 상처 간호를 할 때는요. 미리 통증을 평가하셔가지고 진통제를 미리 투여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한 30분 전에 미리 진통제를 투여하고 그 다음에 진통 효과가 나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상처 이제 치료를 해 나가는 과정들이 꼭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그 다음에 분비물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상처의 가장자리 개방성을 유지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처의 가장자리 개방성을 유지해준다는 것은 얘네들은 다 개방성이 유지가 안 된 거예요. 다 개방성이 폐쇄되어 있는 거예요. 상피조직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얘 같은 경우가 지금 상처의 가장자리의 개방성이 유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 다 채워주셔야 되겠죠. 여기도 파여진 데는 데드스페이스라서 다 꺼즈 패킹 하셔가지고 채워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꺼즈 패킹 하고 나서 또 뭐 하셔야 돼요? 여기에다 다시 상처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꺼즈 2차 꺼즈 패드 다시 한번 대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폼 드레싱 같은 거 위에다가 다시 덮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따 뒤에서 보면 나오겠는데 스펀지처럼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펀지처럼 만들어져 있어 굉장히 이 분비물을 잘 흡수하는 그런 드레싱 제제들이 있어서 그런 제제들을 위에다 다시 2차적으로 덮어줍니다. 덮어주면 그 위에는 그 비닐로 이렇게 그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는 투과되고 그다음에 수분은 날아가지 않도록 해주는 이제 이런 그런 아주 특수한 제품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습윤한 표면을 유지를 시켜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처가 이렇게 보호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린 드레싱은 상처 보호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국수실의 원칙은 전체적인 상처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위에 대한 것들은 직접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이 그 상처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선생님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창 대상자분들은 이제 지금 현재도 아마 자주 보실 거고 선생님들이 보시는 여기 우리가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보다 실제적으로 욕창 환자의 상처를 보면 그 상처의 정도가 굉장히 깊거나 크거나 아니면 매우 복합적인 경우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지면상에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상태는 안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에 대해서 충분하게 선생님들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학습하시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처에서 이렇게
괴사가 되잖아요. 그럼 조직이 괴사가 되면 근막 같은 그런 그 끈 같은 것만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제거해가면서 이제 상처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처의 상태는 더 안 좋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양한 상처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보면서 상처 치유하는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더 이렇게 그 능력들이 만들어져 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욕창 치료할 때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붉은색 상처는 잘 유지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노란색 상처는 닦아내는 것, 검은색 상처는 제거해 주는 것, 이런 개념들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상처 치료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 시간에는 상처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들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